소개받은 이재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3년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과거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빠른 사회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플랫폼 사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는지 큰 전환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것이 가져오고 있는 많은 기회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줌 아웃을 해서 아마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본다고 하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플랫폼 사회는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소셜 섹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로 삼을 수 있을지 하는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세 번째 큰 이 분기점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인터넷으로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이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모아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치 과거 정유산업에서의 원유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묶어주는 다양한 알고리즘, 이게 이제 AI 형태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과거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공급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을 하고자 했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수요들을 통합을 하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효율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쇼트트랙 경기에서 직선 코스를 달릴 때는 별 차이가 안 난다. 순위를 바꾸기 어렵다. 그런데 코너웍을 돌 때 추월이 이루어지고 립프로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세계의 질서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비약,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화되는 것의 핵심은 양면 네트워크를 중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면 서로 많은 매력들을 이 발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플랫폼에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글로벌한 빅테크, 그래서 가파라고 그러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들이 해당이 되는 게 아마 기반이 되는 기축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축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문별 플랫폼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바이두나 이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완전히 다른 형태의 플랫폼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노키아를 떠올리면 한때 휴대폰 시장을 석권을 했던 노키아인데 지금은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형태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노키아는 파이프라인형의 산업이었다면 아이폰은 플랫폼형 단말기를 만들었고, 거기에서는 앱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세계를 석권을 하는 이런 산업화의 분기점이 됐죠. 반딕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술원 회장은
플랫폼 사회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사회를 바닥에서부터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어디에선가 분석이 되고 있는 데이터화의 과정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데이터들이 기록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소비나 여러 가지 소통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상품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큐레이션입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책을 한 100여 권을 사고 난 다음에 메일을 받았는데 책을 추천해주는 메일을 받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심술에 걸린 것 같아요. 안 살 수가 없는 책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존이 제가 산 책과 똑같은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산 책 중에 제가 없는 거, 이걸 골라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의 개별화된 큐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꼭 보고 싶은 내용이 또 이렇게 추천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종의 하이퍼 리드라고 손화철 교수는 설명을 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탐색하고 하지 않더라도 AI에 의해서 추천 메커니즘이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의 기록을 근거를 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추천해주는 이런 마법과 같은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을 보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네이버 검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또 알려주거든요. 유튜브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계에 빠지게 되느냐, 일종의 필터링 되어 있는 버블 안에 갇히면서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정치적으로 보면 심각한 진영화나 비인간화를 낳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컨텐츠를 공유를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차단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정치 영역입니다. 미국의 최근의 정치를 보면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을 플랫폼을 빼고서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많은 플랫폼사의 장단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회와 위험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창조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깊이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던바이 넘버가 있습니다. 던바이 넘버는 인류가 진화해 놓은 과정에서 부족을 만들고 집단을 형성을 해서 살면서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규모가 150명이다. 군대의 중대 규모. 어떤 분들은 교회의 맥시멈한 사이즈가 150명 아닐까. 그 이상이 되면 소외되고 단절되는, 익명화되는 사회가 된다. 제가 작은 대학에 있었을 때는 교수 숫자가 120명이었는데 학교에 돌아가는 일을 다 알았거든요. 지금은 2,000명 교수가 있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신문을 봐야지 학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연결의 가치는 n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가치가 늘어난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채우는,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협업을 가능케 하는 이 부분이
API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기회와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걸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롱테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꿔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흩어져 있고 아주 특수한 수요만 있는 시장들이 있죠. 이런 시장들은 수요들은 시장에서 잘 충족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맥칼프일 법칙이 작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에 들어가면 아주 희귀한 몇 푼 안 되는 것들도 다 검색이 가능하고 다 주문이 가능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몇 푼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들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우는 영역은 과거에는 가능성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모티베이션이 중요하고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위계화가 되는 관료적인 조직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의 완전히 바깥에 있는 존재도 이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덕후스러운, 굉장히 독특한, 요즘 변호사 이름이 뭐죠? 그런 사람들도 조직과 연결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이 커지면, 그러면 이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좁아지면, 작아지면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 완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벤클러는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기업에서의 진짜 심각한 문제를 풀 사람을 찾다 보면 기업 안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럼 밖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왜 기업에 안 들어왔을까? 이유가 있었다. 성격이 괴팍하거나 너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 생활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조직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AP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아까 메칼프 법칙에서 비어있는 영역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은 헬릭스라고 하는 개체군 유전체학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API는 뭐냐면, 어느 기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정보를 다 싼 값에 기탁을 해놓고, 잠재적인 환자들은 자신의 DNA 정보를 거기다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올리면 모으면 모을수록 다양한 풍부한 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개인에 대한 치료 방법, 치료약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과 통합과 비교를 통해서 거기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부터 경제의 조정, 정치체제, 화폐, 시스템의 구조, 모든 것들이 과거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들을 보면 이제는 대규모의 그 발전, 원전 발전 같은 게 대도시에서 가장 먼 곳에서 발전을 해서 엄청난 누수를 통해서 대도시로 와서 소비를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태양광 방식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경제, 자급자족.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나키스트들이 꿈꾸었던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게 이게 가장 분산된 형태의 사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API에 의해서 이 중요한 일들이 대체가 되다 보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대체가 되느냐? 반복적인 일, 일상적인 일, 최적화하는 일들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의하면 5년, 10년, 15년 후에는 다 대체가 될 거다.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일만 남을 거다. 그래서 점점 중요해지는 거, 이거는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창의성을 발휘를 하는 일들은 점점 중요해지고 커질 텐데, 생활의 달인과 같이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패턴들을 찾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많은 판례, 많은 회계 장부 혹은 진단,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하는 일들이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될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는 건 뭐냐?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안전하지만 열정이 필요하지 않고 최적화되는 일들은 아마 AI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기회가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한계 비용 제로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제는 망에 대한 투자,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다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투자는 제한이 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래서 비용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잘 들리십니까? 네. 그리고 로널드 코엇으로 하여금 노벨상을 받게 했던 것은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탐색을 하고 협상을 하고 왜 시장에서만 해결되지 않고 조직이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런 비용들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상상했던 조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하이 벤클러는 이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흥미롭게도 법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피어 프로덕션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보면 원시 사회에서 가능케 했던 공동체적인 삶이 큰 규모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협력이 가능케 하는 가능성이 생겨나지 않을까. 비용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분리가 되고 구상과 해법 실행이 다 탈중심화가 되고 이윤축의 목적 이외에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서로 어울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동기들을 다 포괄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역과 그다음에 비영리, 그다음에 중심적으로 이렇게 위계화되는 조직과 분산되는 탈중심적인 조직을 교차를 해본다면 전통적인 형태의 위계형 조직에서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협동 생산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게 부분적으로 이미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 같은 것들이 이제는 비용을 확 줄이면서 정확하게 원장이 없어도 사람들 사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딜리버리가 다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엔프롬에서도 세계 이 식량 기구인가요? 시리아에서의 내전에 피난민들에게 식량을 전달을 해주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빅테크들이 그런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의식과 모든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이제 인지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쪽에서는 영리 쪽에서는
세계적인 대세가 됐고 전 세계에서 보면 기업 가치의 랭킹 탑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그런 네타키 캐피탈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한 수준이나 로컬한 수준에서 공유나 비영리 쪽에서도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위키피디아 아닐까 싶습니다. 브리테니카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아이템들을 만들고 더 많은 기부를 받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혜택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죠. 조직 없는 조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닫힌 체계에서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고 의사결정이 집중이 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던 데서 오픈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화하고 출현적인 속성이 중요하고 집합적인 영향력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형화를 해본다면 위계적이냐 평등하냐, 지향하는 가치가 정보 가치냐 물질 가치냐, 경계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복잡한 유형이긴 하지만 8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익숙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위계이면서 물질적인 걸로 가장 근대적인 형태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조직들이었다면 앞으로 부각될 부분들은 이 반대쪽에 있는 거죠. 글로벌 커먼이라든지 혹은 로컬라이즈 커먼이라든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다양한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가능한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또 이 맥락이 있는데 앞에서 중국과 미국의 빅테크들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특하게도 한국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 기축 플랫폼으로는 좀 살아남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이 조금 다른 거죠.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플랫폼 사회에서도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한다. 미국식의 빅테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빅테크들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는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시장 장악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중국으로 가면 거기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처럼 돼서 1984년과 같은 조지 오웰식의 사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이 없고 외국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가지면서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다면 유럽에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국가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하면서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유럽에 조금 가까운데 유럽보다는 조금 나은 자체 플랫폼, 기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수자나 주버프는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자본주의적인 발전에서 토대가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중국에서 이런 감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GDP의 성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글 신이라고 하죠.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타임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거든요. 한번 태국에를 갔더니 알람이 왔어요. 지금 호텔을 떠나서 공항으로 가야지 비행기를 안 놓치니까 빨리 떠나라. 고맙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다 알고 있구나.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걸 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서 전체 인민들을 900점에서 300점짜리 소셜 크레딧 점수로 만들어서 칭찬도 해주고 차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만리 방화벽을 만들어서 미국의 빅테크와 대응하는 1대1의 자신들이 이 플랫폼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셜 섹터에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고민들이죠. 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지,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언제,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다들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는 펀딩에서 협력을 하거나 정보 협력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거나 하는 건데, 아마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컬렉티브 임팩트가 아닐까. 플랫폼화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과거와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수준에서의 임팩트에 대한 고민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통의 의제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아산 나눔대전처럼 그걸 지원해주는 중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 레이워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도넛 경제학을 얘기했습니다. 도넛처럼 보이죠?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넘는 오버슈팅을 줄이자. 주로 생태계에 대한 피해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자. 결핍은 채워두고 과잉은 줄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게 이걸 이루려고 하면 개별 국가, 개별 조직, 개인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경우에서 보면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나 가능성이 높으냐, 얼마나 중요한 임팩트가 있느냐를 놓고 보면 제일 높은 게 결국은 기후의 변화. 요즘 뭐 폭우라든지 기상이변 때문에 엄청 모든 나라가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뭐냐? 팬데믹이다. 감염병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몇 년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CSS에서 한 한국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보면 역시 난이도의 측면이나 임팩트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특히 노인 문제, 노인 빈곤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그리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얼마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공동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지금 이 척도들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적을 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뭘 하겠다 하는 진정성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들로 수렴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형, 진행형, 안정형 이렇게 놓고 보면 초기 단계는 뭘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합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행형에서는 어떻게 잘 작동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되면 어떻게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해지는데, 아마 이런 걸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의 사회성과 연계 채권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임팩트가 필요로 되는 사업들을 이제는 글로벌 그 전 사회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입을 하고 자본을 투입을 하고 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함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화의 과정들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충격이 뭐냐?
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미국식의 그런 트럼프식의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꿈꿀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개인에서부터 생태계로, 그리고 그냥 들은 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까지의 사이에 이 부분이 블라인드 스팟인데, 이 블라인드 스팟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다 컬렉티브 임팩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오토 샤머라고 하는 MIT의 연구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정의가 다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호기심,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호기심과 같이 느끼는 공감, 그걸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래서 같이 공진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셜 섹터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되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능해지고 중요해진 신뢰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컬렉티브 임팩트를 늘리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점진적인 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한 거, 링크에 대한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인 혁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어떤 것일지 를 상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